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세분화와 차별화 제대로 들여다보기에서 좀 길게 풀었습니다. 요새 뭐 사실 제품 이름들도 길게 평이하게 쓰는 게 유행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여러분 세분화, 차별화 또는 STP, 사실 다 아시죠? 그렇죠?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것을 경영학 전공을 하시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안 들으셔도 사실은 실무하시다 보면 이런 데 관련된 책 한두 권씩 다 읽어보시게 다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뭐 기본서들에서 살펴보는 STP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분화라는 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을 것인가 여러분 실무하시다 보면 제가 사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쭉 뭐 광고대행사에서 일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자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책에는 분명히 없는 내용들, 책에서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세분화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나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들,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분화라고 차별화하고 사실 여러분 명확히 구분이 되세요? 이런 것도 잘 여쭤보면은 세분화하고 차별화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이, 저도 사실은 초기에 많이 혼란스러워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의 앞부분, 전략적 의사결정 부분을 좀 제대로 오늘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마케팅의 틀이 좀 많이 바뀐 거는 아시죠? 제가 맨 나중에 이 틀을 다시 넣었는데 4P가 아니라, 그렇죠? SDP 4P라기보다는 이제는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 딜리버리, 밸류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밸류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프로세스가 재편되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마케팅의 처음은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그 시장을 좀 쪼개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대상 시장을 선택하고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차별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마케팅이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나중에 어떤 실행 수단 또는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4P 믹스 가격을 어떻게 유통은 이거의 하위적인 어떤 의사결정뿐이고 요 세 개지만 딱 정확하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은 사실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세그멘테이션에서 동질적인 수요 집합을 구분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거에 세그멘테이션이 이게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이걸 타겟팅해라. 우리가 이렇게 쪼개진 게 5개 시장이 있으면 그 중에 그걸 하나로 할 것이냐 또 3개 할 것이냐 그 선택을 세 분 시장을 선택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럼 그 시장 안에서 경쟁자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거. 요건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그래서 STP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책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세분화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신의 물방울 만화책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만 해도요. 저도 이제 봅니다. 지금 제 7사도까지 갔나? 그쵸? 7사도 끝났습니다. 8사도 곧 이제 들어가는데 7사도에는 칸자키가 졌죠. 예, 져갖고서 이제 저거 하고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애 둘이 있는데, 빌려와서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려면 이걸 못 보니까 돋보기 끼고 봐야 되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막걸리 때문에 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한때 와인 붐, 그래서 CEO 하면은 와인을 알아야 되는 데서 와인 강좌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쉽게 와인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EO 분들이 이거 많이 갖고 공부했는데 불편한 점이 뭡니까?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글씨 키우고 크기 키워갖고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판형을 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컨텐츠인데 이 시장이 만화는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품은 이 만화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볼 그 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을 다시 재구성해서 내놔서 굉장히 선물용이죠. 그렇죠? 특히.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닌텐도 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우리가 시장 세분화한다고 했을 때요. 이게 단순히 자르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을 아주 귀엽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잘라서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수입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자르는 방법은 이미 경쟁자들이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 세분화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경쟁자가 여태까지 안 써봤던 방법으로 시장을 잘라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성공한 거거든요. 닌텐도 DS가 여태까지 게임기 업체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야, 우리가 성능이 더 좋아, 뭐 그래픽이 더 뛰어나, 컨텐츠가 많아. 계속 고사양 싸움만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집에서 그 위닝 11 같은 거 합니다만 이게 컨트롤러가 너무 복잡해갖고 못 쫓아가요, 이거 뭐. 그렇죠? 좀 쉽게, 편하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저 뒤에 남겨져 있는 많은 노년층, 여성층, 어린이층도 뭔가 간단하게 게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플레이스테이션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을 위해서 딱 내놨을 때 엄청난 대박을 친 거죠. 그렇죠? 비어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축을 우리가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건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미국에 발매했던 지터벅 폰이라고 그래갖고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숫자가 없어요. 제가 아까 치우셨나 보네. 그 보시면은 뭐 비상 딱 3개 있죠. 예, 뭐 예를 들면은 119 우리로 치면은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거는 아들네네 딸네 뭐라든지 이렇게 몇 개 3개만 딱 지정해놓고 그것만 딱 누르면 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LG전자에서도 옛날에 키즈폰이라고 그래갖고서 아이들용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이제 내놓은 적도 있었죠. 이것도 정확히 어떤 특정 시장을 겨냥해서 내놓는 이런 거고 저는 이 중에서 사실은 이건 뭐 외국 성공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가 굉장히 큰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거 집에 안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우리가 잘 때는 양말은 벗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그 인타레시아 사장님은 야, 저거 맨발로 자네? 저기다가 양말 신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빈 시장이죠. 엄청나게 빈 시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양말 신길 수 있을까? 뭔가 신진대사 촉진하고 녹차 성분을 집어넣어서 발을 촉촉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그래서 숙면을 도와준다. 이러니까 다 벗고 자던 게 이제 신고 자는 엄청난 시장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걸 여러분이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장 세분화하면 이게 남자, 여자, 20대, 30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용도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양말은 밖에 나갈 때 신는 거, 집에 돌아오면 벗고 잘 때 벗고 자는 거.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잠잘 때 신는 양말을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용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참 정말 마케팅적으로 굉장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한 고객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겨냥해서 용도를 딱 겨냥해서 이제 성공한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냉장고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 지금 어떤 냉장고인지 금방 다 아시죠? 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승기 오빠가 딱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마사 모주기인가 마시모주기인가 뭐 하여튼 뭐 그거죠, 그렇죠? 뭐 보석 박아서 멋있게. 우리나라는 이런 냉장고가 굉장히 히트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학생들하고 2박 3일로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 공단이나 이렇게 공장 견학, 기업 현장 견학을 이제 갑니다만은 LG 그 창원 공장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 세계에 수출하는 냉장고를 거기서 다 만드는데 쫙 전 세계용 냉장고를 진열해 놨어요.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네? 이게 냉장고래요, 이게. 우리를 볼 때는 이거 무슨 이거 업소용 냉장고 하냐 그랬는데 이게 북미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는 실용성, 대구성이 튼튼한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일본에 이제 그 요도바시 이런 데 이제 가보면 일본 냉장고의 전형적인 건데 딱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능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러분 일본 차나 마찬가지로 일본 냉장고도요. 이 안에 있는 공간 활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열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어떤 기능이나 그 수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 당연히 냉장고 위쪽에 있고요. 많이 쓴 거니까 냉동고가 밑에 있고요. 어떤 거는요. 이 문짝을 갖다가 양쪽으로 열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열 수 있고 오른쪽으로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건 뭐냐면은 집이 좁으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저쪽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또 이게 벽 쪽으로 열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또 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한 실용적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거, 미국은 공간을 좀 크게 차지해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거,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거. 시장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찍진 않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아랍권으로 들어가는 냉장고는 냉장고에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먹게. 왜냐면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못 참고 막 꺼내서 먹으니까 아이들이 낮에 동안 못 먹게 잠가놔야 된답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그 시장의 수요에 맞게 우리가 제품을 맞춰야 되지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굉장히 그 기업들이 많이 내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제품. 요건 보신 적 있으세요? 하이튼데 이렇게 작은. 예. 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맥주는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혼자 먹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싱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제품의 포장, 용량, 규격이 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싱글족, 개인 소비용, 1인 소비용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거는 대만에서만 나왔던 어린이용 휴대폰입니다. 이쁘게. 이것도 보통 딱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게 그 어디, 강남 그 어디 있는데, 그 관세청 쪽에 어디 있나 그러나? 여성 전용,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윈스인가? 뭔가? 예. 여성 전용 주유소. 가보신 분 없으세요? 자동차 가지신 분 중에? 예. 가보셨어요? 서비스가 좀 뭐 다릅니까? 야. 예. 저런 식으로 이제는 고객들도, 이제 기업들이 고객들을 분류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린아이냐, 아니냐, 혼자 사냐, 같이 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세분화 사례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이만큼, 공을 들여야지 소비자들이 좀 한번 쳐다봐주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시장 세분화 할 때 그럼 무조건, 자, 어떻게 쪼갤 것부터 바로 들어가냐. 보통 책에 보면은 바로 쪼개는 방법부터 들어갑니다.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로 쓸 거냐? 데모그래픽, 뭐 사이코그래픽,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아니라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시장이 그럼 시장이 뭐지? 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분화하기 전에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분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세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장 여러분 머릿수라고 많이 생각하죠. 시장하면 이제 여기도 보면 한 15번 오셨다 그러면 15명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시장이 15개일까요? 15라는 단위일까요? 한 사람이 하나의 시장이다. 아닐 수 있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뭘 먹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먹는 상황이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그거밖에 없어요? 또 있죠. 간식도 있죠. 야참도 있죠. 5번 쓰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당 5개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75개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TPO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시장은 상황.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사시더라도 내가 이걸 선문용으로 살 상황하고 내가 직접 혼자서 먹을 때하고 친구와 같이 먹을 때하고 다 다른 상황이고 기준이 다 달라지고 선택하는 술의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사람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비 상황, 소비 행위에 따라서 시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제품 판매 장소가 아니라 욕구 충족 장소죠. 불변 안정이 아니라 변동 이질 다이죠. 알려진 경쟁자가 아니라 넓은 범위의 경쟁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네 번째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은 시장이 유효 수요의 집합이라고 또 책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 유효 수요는 뭐냐? 이게 디맨드인데요. 여러분 니드, 원트, 디맨드의 차이는 아세요? 니드는 뭔가 어떤 그 욕구 충족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원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상이니까 배고프다라는 거는 뭔가 배고픈 거에 대한 니즈 충족을 해야 되는데 빵, 김밥, 뭐 핫도그 이런 거는 이제 원트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대상이 되면. 그럼 디맨드는요? 수요는 원트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까? 구매력. 돈이 없으면 원트 갖고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땡천 한 푼 없는데 던킨도너스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디맨드는 구매 능력이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머릿수뿐만 아니라 니드, 원트, 이제 구매 능력 이렇게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이 단순히 머릿수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TPO로 구성이 돼서 이게 식사는 이렇게 되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남녀 연령대별보다 이게 가장 강력한 그 시장 세분화의 방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제 은사님께서 박사과정 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그 국내 가전시장 그 구조 연구 프로젝트를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89년에 처음 시작해서
사실 그때 제가 처음 설문지도 만들고, 왜냐하면 제가 대행사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그래도 설문지 만드는 법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 제일 아니까 교수님, 오창아 네가 만들어봐 갖고 만들어갖고 지금 아마 거의 70% 이상의 품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걸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가전시장의 그 세분화하는 게 가장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 세분화를 잘 해야지만 각각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거기에 어떻게 마케팅할 수가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답이 이거더라고요. 가전시장은 이게 가정용으로 쓰이냐, 영업장용으로 쓸 거냐, 기업용으로 쓸 거냐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어컨을 개발해야 된다, 하나의 상품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가정용 에어컨은 어떤 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될까요? 가정용 에어컨. 크기는? 예쁜 거. 작고가 더 중요합니까? 예쁜 게 더 중요합니까? 예쁜 거가 더 중요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마시모 죽기. 마시모 죽기 에어컨은 없나? 요새 에어컨에도 막 그림 집어넣고 뭐 보석 받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온 사람들이 어휴 너 이거 샀구나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디자인이 뭐 얘기하는 그 외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따진다 그러면 뭐 전력 소비가 조금 뭐 좀 경제적이어야 된다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영업장용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 것 같았어요? 영업장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기 뭐 학원도 하시고 아니면 뭐 식당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영업장에서의 에어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안고장 나는 거. 또 싸야 되고 예. 전기세도 있어야 되고 또요.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건 아직 안 나옵니다. 다들 이렇게 큰 데서 되게 장사하시나 봐요.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공간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하나 들어가 버리면 거기다 테이블 하나 놓을 수가 없고 그럼 자리 4개. 점심때에 네 테이블 몇 번만 돌아가면 그것만 해도 벌써 몇만 원,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더워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서 팍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 터보 이런 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영업장용 에어컨이라는 것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빨리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다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간 적게 차지하는데 위에서 냉기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천장에 저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영업장용에 딱 맞는 성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런 거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수요가 이제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속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요가 달라요. 기업력. 기업은 또 다르죠. 이런 큰 회사에서 쓰는 에어컨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능한 한 그 외부 실외기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 갖고 여러 방을 가동시킬 수 있으면서 가능한 한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더 좋겠죠. 사실 기업용은 그 냉방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은 사장님이시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크게 시원하지 않아도 돈만 적게 들어가면 아마 좋을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나느냐가 다 달라지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뭐 데모그래픽, 그다음에 뭐 사이코그래픽 저는 그 두 가지는 나중에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요즘은 점점 그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TPO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경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떤 틀인지 아시죠?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누굽니까? 이거 틀 딱 나오면 80년대 초에 이거 얘기한 이거 유명한 사람 경쟁 마이클 포터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거 사실은 마케팅 쪽이라기보다는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했지만은 산업 내 경쟁자를 파악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기존 경쟁 기업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요구르트다 아니면 가전이다 이러면은 세탁기다 그럼 그 안에서의 경쟁자만 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경쟁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고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파워, 바게닝 파워 또는 구매자의 협상 파워 이런 것이 우리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사실은 마케팅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산업 조직의 경쟁, 산업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틱이 있는데 굉장히 마케팅에도 시사점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봤던 거를 이렇게 넓혀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트럼 세탁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트럼 세탁기의 주 경쟁자가 누굽니까? 트럼이면은 LG에서 나온 거니까 경쟁자는 삼성, 하우젠, 예. 또 대우는 뭐죠? 요새 광고를 안 하니까 아마 다들 까먹으시더라고요. 클라스입니다. 예, 클라스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경쟁자인데 몇 년 전에 어디서 들어왔냐면 외국에서 하이얼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밀레 같은 건 옛날부터 외국 기업들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 또 가전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진입자인데 꼭 그렇게 외국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서 그러니까 세탁기를 안 만든 회사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일이라고 아시나요? 신일산업. 뭐 하는 회사죠? 선풍기. 근데 선풍기 왜 만들까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선풍기가 아니에요.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예요. 모터 중심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선풍기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모터에 날개만 붙이면 되죠. 되게 쉬워요. 예. 모터를 잘 만들면은 선풍기는 쉽게 진출했는데 모터에다가 통 붙이면 뭡니까? 세탁기예요. 모터 위에다 통돌이. 통만 딱 돌리면 이거 우리 세탁기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갖고서 90년대 중반에 아이디어 세탁기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지도 모르겠다. 조금 다 어리실 때인가? 90년대 중반이면은 신일 아이디어 세탁기에서 뭐 박사 못 쓴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사실 밸류체인의 앞쪽으로 이렇게 진전해 갖고서 모터 위에다가 통 붙여 갖고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기존에 없었던 외국에서 들어오던 기존에 다른 산업에서 들어오던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건데 사실 요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죠. 대체제. 여러분 세탁기 왜 사세요? 세탁기 왜 사세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래 하려고 사시지만 어떤 분은 1년 내내 빨래 안 하더라도 아까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친구 오면 보여주려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경쟁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여주려고 사시는 그 세탁기의 경우라면 내가 세탁기 살까 마시모주기 그 냉장고를 살까 이렇게 되는 거게 되지만 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사실 텐데 자 그러면 세탁기 말고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는 왜 하죠?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방법이 세탁기 말고 없냐 이거죠. 세탁소에 클린토피아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900원이면 이거 다 해주죠. 그렇죠? 그 와이셔츠 다 데려주고 세탁하고 다 해줍니다. 세탁소 또 뭐 있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 방법. 별로 뭐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 네? 그렇죠. 예. 혹시 그 홈쇼핑 채널에서 잭필드 바지 광고 보신 적 없어요? 요새는 잘 안 하지. 여성의 세계, 방호 가공해서 털기만 하면 싹싹 다 털어. 그죠? 그거 조금만 더 잘해서 뭐 나오면은 진짜 섬유에 전혀 때가 안 묻어갖고 빨래할 필요가 없는 옷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코롱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광고를 별로 안 했는지 이게 코나카라는 회사에서요. 양복 전문 업체입니다. 양복 입은 다음에 여기 좀 때가 탔다 그러면은 그 목욕탕에다 걸어놓고 뜨거운 물을 쭉 이렇게 하면요. 때 다 빠지고 마르면서 다리밀까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데이트 상품된 제품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이런 옷으로 전부 다 와이셔츠부터 해서 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 뜨거운 물만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세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날로 이제 세탁기하고 세제회사가 서로 붙잡고 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전회사가 그 다음에 화학회사가 섬유회사한테 뒤통수 뻥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대체제가 무시무시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욕구 충족하는 게 세탁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한 건데 그걸 충족시키는 수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경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모델의 큰 시사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아마 보신 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마케팅 책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쟁이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브랜드 간 경쟁이 있고, 제품 형태 간 경쟁이 있고, 욕구 충족 수단 간 경쟁이 있고, 욕구 간 경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맨 마지막 단에서 그 트럼하고 하우젠이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MP3 플레이어 해갖고서 아이디버, 아이팟이 싸우는 게 요 수준입니다.
누가 더 고객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면은 제품 형태 간 경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효율성이 아니라 욕구 충족의 효과성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합니까? MP3 플레이어는 뭐 하는데 듣죠? 음악을 듣기 위한 거죠. 음악을 듣는데 나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은 내가 MP3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PC 앞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MP3보다 뭐가 더 효율적이냐면은 차라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갖고서 렛츠 뮤직이나 뭐죠, 벅스 같은 거 플레이 띄워놓고 음악을 듣는 게 돈도 더 덜고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3,000원 한 달에 요새도 3,000원인가요? 나만 내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잖아요. MP3 플레이어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게 형태 간의 경쟁이라는 거고요. 더 하나 올라가면 욕구 충족. 음악을 들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그러면 더 올라가면은 꼭 음악을 듣는 게 이런 음악 듣는 도구가 아니라 넷북에서도 들을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PMP에서도 들을 수 있고, PSP에서도 들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음악을 뭐 자주 들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들어는 거예요. 더 하나 올라가면은 욕구 간 경쟁. 왜 음악을 들어야 돼? 이런 거죠. 그 욕구간 경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무선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유선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다 보니까 먼저 무선이 발달해서 2000년대 초에 2000년, 2001년에 이미 우리로 치면은 그 네이트 같은 거, 얘네들은 네이트보다 훨씬 개방적인데요. 거의 지금의 그 아이폰 갖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하고 개방된 웹사이트 같은 거 그냥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뭐 기본 영화 300N, 3,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저렴했어요. 2년 만에 2천만 명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부 다 아이모드, 그게 이름이 아이모드라는 서비스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공 사례로,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아이모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가 굉장히 일본 내에서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일본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 일본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일본 내에서만 표준으로 끝나고 세계 확대가 실패를 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예. 근데 하여튼 초창기에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업계에 타격을 줬느냐? 유원지 레저 업계에 타격을 줬습니다. 고락교엔이라는 데가 아시죠? 그 요미우리 구단의 홈구장 돈부장이 있잖아요. 도쿄 한가운데. 그게 고락교엔 구장이고, 그 옆에 유원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치면은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저기 롯데월드 같은 거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주로 롯데월드 언제 가세요? 가세요? 오늘 가세요? 네.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하고 야 가자 해갖고서 뭐 저녁 5시 이후 입장하면 싸니까라든지 뭐 50% 할인권 있으니까 가서 놀게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갑자기 2000년대 초부터 이 방문자 수라고 그럴까? 들어오는 입장객 수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이 이제 경기에서 좀 탈출해갖고 다른 산업은 전부 다 늘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줄어들까라고 이유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어디에 있었냐? 아이모드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젊은 애들이 주로 휴대폰에서는 통화, 문자가 아니면 애들 메일인데 이메일을 써서 주로 했었는데, 아이모드가 딱 되니까 이거 재밌네 해갖고서 정보도 알아보고 게임도 다운받고 이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나오던 통화료가 7만 원, 8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예를 들면 주말에 그 유원지 가서 쓰던 돈을 커트해버리고 그 돈을 통신료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산업과 레저산업이 전혀 관계없는 산업 같지만 결국 그 위에 뭐가 있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이냐라는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유원지를 선택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통신 안에서 온라인 게임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제가 그래서 2001년에 이게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경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성숙 경제에 들어갔거든요. 중국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소득도 같이 늘어나니까 기존의 소득을 잘라내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겨우 물가 수준의 성장밖에 안 되고, 여러분의 소득도 거의 매년 30%, 40% 늘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빠듯하고, 특히 이제 저같이 40, 50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늘어난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그 안에서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새 회사에서 잔업 없어져 갖고서 야근 수당 없어져 다음부터 이런 통보가 딱 왔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예를 들면은 월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당장 학습지를 끊어야 될까, 요구르트를 끊어야 될까, 이제 둘 중에 하나 끊어야 되는 거죠. 어느 거 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아이들 아직 안 가지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요구르트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학습지 회사라는 교육산업과 요구르트란,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건강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의 싸움이에요? 가치관 경쟁이에요. 내가 삶의 가치가 아이들 교육에 있느냐, 건강에 있느냐, 나의 개인적인 쾌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줄이는 돈을 어디서 줄일 것이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아주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욕구 충족 수단 간 경쟁 또는 욕구 가치 간 경쟁, 더 상위의 경쟁을 더 봐야 되고, 이걸 봐야지만 우리가 시장을 갖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시장하면은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새우깡이라고 나왔는데, 새우깡이 경쟁자다 그러면, 새우깡은 스낵이니까, 예를 들면 오리온에서 나오는 무슨 포카칩이나 이런 게 경쟁자가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우깡, 술안주로 드시죠? 그죠? 그때는 새우깡의 경쟁자가 뭐예요? 번데기일 수도 있고, 골뱅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라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새우깡을 접대할 때 내놓는다. 그럼 빠삐오드라든지 이런 다른 고급스러운 과자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와 함께 먹는다. 이럴 때는 또, 이건 진짜 스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제품이라는 것을 너무 기업 중심적 또는 제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구르트니까 당연히 요구르트는 경쟁자가 다른 요구르트 회사. 스낵이니까 스낵은 당연히 경쟁자가 다른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를 들면은 건강 또는 변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요구르트 중에서도 간건 쿠퍼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불가리스라든지 장에는 지지 이런 거는 장 활성화시키는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경쟁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변비약일 수도 있는 거고, 피트니스 센터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변비 무슨 식품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사실은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을 너무 기업 중심적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책도 그렇게만 쓰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소비자 편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는 요구르트 안에서만 선택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세탁기 트럼 안에서만 선택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거지,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여러분 시장할 때 요구르트 시장 우리나라에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부터 우선. 그 요구르트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요구르트가 어떤 목적에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 요구르트인데를 분석하고, 그럼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뭔데, 그럼 그거 다 모아야지 그게 시장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태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도 진짜 그렇게 시장 분석을 해서 하는 기획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또 보면은, KT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쿡TV 경쟁자 그러면 바로 이제 에스프로덴 TV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이 쿡TV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보기 위한 건데, 어둠의 세계에서 다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쿡TV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케이블 TV 채널에 재방송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체안 중에 하나고, 그게 다 쿡TV의 경쟁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 시장이 얼마고, 그 안에서 서로 수단들이 어떻게 장단점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에서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로단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쟤네들이 얼마 20만 원 공짜 제공했으니까 우리는 55만 원 제공해.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넓은 시각에서 시장을 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잠깐 맛배기로 집어넣습니다만은, 미국에서 80년대죠, 84년에 어느 이번 콘슈머 비헤이버 책에 나와 있던 사례를 제가 그냥 하나 카피를 해왔는데, 미국에서의 스낵 시장을 라이프스타일로 한번 시장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스낵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밀하고 밀 사이에, 그러니까 정식 식사 중간에 먹는 걸 다 스낵이라고, 간식을 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스낵 먹는 패턴이 한 6가지로 나눠진대요. 누트리셔널, 그 다음 웨이트 워처, 그 다음에 길티 스낵커, 파티 스낵커, 인디스크리미네이트 스낵커, 그 다음에 이코노미컬 스낵커 해서 6가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영양, 그러니까 간식을 먹을 때도 프루츠, 베지터블, 치즈 이런 같이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이런 걸 따지면서 먹는 사람들이 22%인데, 또 한 14%는 웨이트 워처, 그러니까 체중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먹는 걸 따지는 사람들. 먹는 양도 많지 않은데 주로 젊은 친구들이나 싱글이 요구르트나 베지터블을 주로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재밌는 게 길티 스낵입니다. 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왜? 로우 칼로리는 추구하고 싶은데 굿 테이스팅은 못 참아요.
먹으면서도 맛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나 그럼 내일은 꼭 뭐 운동을 해야지라든지 이거 나 죄짓고 있어 이러면서 먹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10% 가까이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뭐 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어요. 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더 많을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이제 파티 스낵이라는 것은 그 손님이 왔을 때 내놓기 좋은 어떤 그런 스낵들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 인디스크리미네이트니까 무차별적으로 다 먹는, 아무거나. 그냥 보이면 먹는 사람들, 헤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거라고 해갖고 가격이 적으면서도 베스트 밸류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파링 같이 가격이 적은데 이렇게 푸짐하게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낵을 개발한다 그러면 10대용 스낵, 20대용 스낵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소비되는 스낵을 만들 것이냐가 정확히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이나 용도를 잘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마케팅 책에 요새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자세한 책들을 보시면 나와 있는 건데 시장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켓 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여러 세분 시장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위계 관계, 수평적 수직적인 위계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산업 분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제품 시장하면 치즈가 있고 우유가 있고 분유가 있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 만드는 사람 시각으로 시장을 구분되어 있고 지금 산업 분류 테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마 시장 분석 그렇게 하실 텐데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요나 소비자 시각에서 해야 된다.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차 탄력성을 이용하는 방법, 상표 전환을 물는 방법, 대체 구매 지수 IRS를 갖다 쓰는 방법, 회상을 하게 하는 법, 대체를 물어보는 방법, 마인드 맵, 그러니까 포지셔닝 맵이나 지각, 퍼셉션 맵을 갖다 분석하는 방법.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 구조는요, 기업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 행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구조가 형성된 거지, 기업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소비자 물성이 전혀 다른 거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어떤 유제품 시장 중에서 요구르트 시장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시장 구조 분석을 먼저 해갖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요 자료는 PDF로 만들어서 다 드릴 거니까, 중요한 것만 메모를 하세요. 예. 이것도 적으시느라고 전부 다, 못 들으시면은 또 안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 뭐죠? 우리가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시장을 규정해서 경쟁자를 규정하면, 누가 경쟁자지? 얼마나,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우리 트럼이니까 하우젠이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 범위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안에서 그게 시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성공 요인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냉장고란다. 세탁기를 어떤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한 시장으로 들어가서 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은 용도로 해서 팔 것이냐. 아마 우리나라 지금 가전업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후자 시장이 더 폭한 시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2대8 정도 이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사는 사람들이 냉장고는 과시용으로 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뭐 화려하게 만듭니다. 만약 미국 소비자나 일본 소비자 같아서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장 세분화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세분화를 반드시 해야 되냐라는 건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 세분화의 다양한 선택 대안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스 마케팅입니다. 그냥 시장에 하나의 표준품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매스 마케팅이고요. 맨 끝에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맞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맞춤 마케팅입니다. 그럼 중간에 그 세그멘테이션이 딱 하나밖에 없느냐. 이 세그멘테이션도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표준화된 스킴, 그러니까 표준화된 틀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건데요. 시장을 쪼갠 다음에 각기 그 시장에 대응하는 표준품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뭐 이거 좀 오래된 사례긴 한데 대표적으로 P&G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예. 이 수치도 제가 작년 수치를 조사를 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몇 년 전 수치일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 P&G가요 세제 시장에만 10개 이상의 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한두 개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내나. 근데
사람들이 세제를 왜 필요로 하는가를 다 연구를 해보면, 우리 집에 뭐 가끔 가다 찬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세제 쓰면 잘 안 녹더라. 그럼 찬물일 때 쓸 수 있는 세제. 또는 내가 주로 빨래하는 게 아기 옷들이나 비단이나 실크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옷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타이드나 이런 강력 세제 세척용으로 하기엔 좀, 그런데 좀 부드러운 거 없어? 그럴 때는 아이보리.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빨래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좀 향이 좀 많이 남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표백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라든지, 사람마다 빨래할 때 그 욕구나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하나씩 정확하게 제품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1등 업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제품, 1등인데 불구하고 제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시장에 내놓으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나오죠. 상호 시장 잠식, 카니발리제이션. 그렇죠?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이드 하나 갖고 50%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일부러 9개를 더 내야겠어요? 낼 필요 없죠. 내봤자 우리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9개를 추가로 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수익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그 카니발리제이션을 피해가면서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에 맞게 찍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전혀 안 만들어 버립니다. 경쟁자가 그래도 빈대가 있어야 들어갈 텐데 철벽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 왜? 각각의 욕구별로 다 제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 여기 학습이 되니까, 집에 그냥 뭐 청바지나 이런 그 일반 빨래용은 이거 쓰는데, 뭐 향이 있을 땐 이거, 찬물일 땐 이거, 뭐 부드러운 건 이거, 그래서 적어도 한 집에 3개, 4개씩 서로 다른 세제를 사놓고 쓰게 됩니다. 하나만 쓰던 게. 이러면서 미국 시장의 한 50% 이상을 얘네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세제를 쓸까? 빨래를 할 때 어떤 세제에 뭘 기대를 할까를 가지고서 쫙 시장을 구분한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마다 표준품을 다 찔러 넣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이런 것, 이 세분화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세분화가 더 있죠. 조금 더 저쪽으로 가서 요새는 고객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화가 많이 됐어요. 아까 같이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의 다른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 자동차, 욕구가 더 세분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동차에 나는 타는 쪽은 문짝이 하나고 저쪽은 문짝이 2개인 차,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쪽은 문짝이 2개고 저쪽은 문짝이 하나인 차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장 수요에 맞춰서 다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커스터마이즈까지는 아니지만 한 수십 개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옵션을 선택하게 하죠. 어떤 기능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네가 골라서 해. 그게 이제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그게 플렉시블 마켓 오퍼링이라고 그래갖고, 대부분의 어떤 그 가전회사나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욕구를 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켜서 충족시키려면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 모듈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필요한 거 네가 꽂아서 써. 라는 형태로 해갖고 세그멘테이션에 대응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유연화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특별한 하나하나의 굉장히 조그만 특별한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얘기죠. 틈새 시장에 대응하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고 특별해 갖고서 보통 큰 선도업체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가는 데인데, 이런 시장만 공략하는 마케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라는 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보험 업계인데요. 얘네들이 꽤 됐습니다. 어떤 접근을 했느냐면, 보험회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고객은 우량 고객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얌전하게 운전하고 사고 안 나고, 그래서 뭐 사고율 없는, 이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그대로 그냥 보험으로 들어오고 내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우량 고객이잖아요. 근데 전부들 그러니까 그런 우량 고객 붙잡기 위해서 뭐 할인해 준다든지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특별 서비스. 근데 점점 그런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실은 코스트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 생각을 한 게, 아니 전부 다 내버려 두는 시장이 있거든요. 사고 뭉치 1년에 뭐 한 2번 3번 사고 냈다 이러면은요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익성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험 없이 운전한다는 것은 내 일상을 갖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고 한 번 나서 재판 걸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 평생 다 먹여 살려줘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니까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아니면 차를 안 몰고 다니거나 어떤 비싼 그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다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불량 고객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불량 고객을 우리가 거두어서 수익을 못 낼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사고율 예측을 할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운전 습관이나 차 모는 형태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 알고 그 사람의 사고율을 예측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게 돈을 충분히 받으면 되거든요. 이 사람도 낼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보험회사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개개인의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개인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죠. 정말 여태까지 내가 운전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돈 보험료 3배 내도 좋으니까 보험에만 가입시켜달라고 다 오는 거죠. 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긴 지금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은 그 오토그래프라는 특허받은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사후 정산식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센서 GPS 통신 모듈을 붙여요. 그러고서 한 달 동안 차를 운전한 게 그대로 다 기록이 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거리를 어느 도로를 몇 킬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낱낱이 나오고 그럼 월말에 딱 통지서 납니다. 당신 이번 달에 230km 운행했는데 그 중에서 속도 초과하고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건 몇 %니까 합쳐서 기본이 2만 원 플러스 2만 5천 원, 4만 5천 원 내. 이런 거라든지. 하나도 운행 안 했으면은 하나도 운행 안 하셨는데 기본이 2만 원만 냈어. 이렇게. 그러니까 쓴 만큼 내 보험입니다. 이런 시스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개개인별로 데이터가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확대시켜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니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인터넷으로 좀 떠도는 자료 중에서 제가 받은 건데 뉴욕에 명품 전문 세탁소라고 있다고 여기 한락이라는 여기 원래 세탁소가 그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걸 갖다 세탁을 맡겼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하나가 최소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가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조심조심 해줬는데 이렇게 크게 비싸게 안 받았답니다. 근데 그 맡기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돈을 얼마 내도 좋으니까 제대로만 해줘. 그래서 거기 힌트를 딱 얻어갖고 명품만 전문으로 해주는 세탁소에 갖고 유명해졌죠. 지금 사이트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별한 시장만 딱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이제 니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가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도 단순히 쪼갠다라고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이 사실 몇 가지의 또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시장 세분화가 어떻게 그럼 심화되느냐 이런 사례인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겁니다. 다이나텍 8000이라고 최초의 휴대전화입니다. 거의 그 무전기 수준이죠. 무전기보다 좀 더 크네요. 그렇죠? 요새 군용 무전기는 이거보다도 더 작죠? 모르겠다. 요새는 군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흐뭇해 하시는 사장님 얼굴. 왜냐하면 당시 그거 몇백 명도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거의 차 한 대 값이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비쌌는데 이 당시에는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크기가 커? 무거워?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나가 살 수만 있으면 좋아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스마켓 수준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장이 형성될 때는 이런 어떤 매스마켓으로 형성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되고 그다음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효율을 높여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자꾸 사서 쓰다 보면 이제 욕구가 발달하기, 진화하기 시작하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제품을 딱 주어졌을 때요. 바로 이거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릅니다. 써보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타치 나오기 전까지는 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그냥 맨 처음에는 통화만 잘 되면 돼. 그 다음에 좀 가벼우면 돼. 좀 멋있으면 돼. 얇으면 돼. 그랬지. 이거 해보니까 딴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자꾸 써보면서 욕구가 개발돼 나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성능을 중시하는 시장은 애니콜, 디자인을 중시하는 시장은 스카이, 경제성은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면서 품질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펜텍앤 큐리티 이런 식으로 큰 수준에서의 시장이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하나 내려가면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쁜 디자인이 있고 얇아가고 이렇게 얇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멋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레이저하고 초콜릿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장.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또 욕구가 세분화되면서 시장이 또 쪼개지는 거죠. 이건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세그멘트가 되는 거죠. 세부 욕구 기반. 또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니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진전되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만약에 휴대폰 회사들이 조금 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모듈화 시킬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휴대폰 주문하려면 인터넷 가서 주문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예를 들면 MP3는 뭐 500곡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는 500만 화소등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키보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무슨 형태, 그 다음에 화면은 아몰레드냐 아니면 일반 LCD냐, 뭐 몇 인치짜리, 뭐 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딱 누르면 일주일에 딱 조립돼서 갖고 오는 모듈화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표준화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게까지 가버리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프로덕트 수준이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람들 욕구가 이제 발달돼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는 거죠. 점점 쪼개져 나간다. 그래서 사실은 세분화입니다. 예. 시장 세분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때는 시장 세분화라는 말보다는 집단화라는 말로 머릿속에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나중에 포화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가면 거꾸로 역세분화라고 그래갖고 흐트러졌던 시장들을 다시 묶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그러니까 역세분화라고 하는데 쪼개진 걸 다시 묶어오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하려면 세그멘테이션이란 말을 우리말로 이제 집단화, 묶는 거죠. 어떤 형태는가. 큰 거에서 묶어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작은 걸 더 묶어서 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두 방향을 다 생각하면 집단화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맞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례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시장 세분화는 왜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장 세분화는 우리가 들어갈 시장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남자 여자 시장으로 구분하는 게 좋아, 뭐 20대 30대가 좋아, 아니면 용도별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쪼개보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경쟁자하고 같은 축을 갖고 쪼갠다 그러면은 그렇게 쪼개봐도 빈 시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빈 시장이 있다고 하면 왜 있을까요, 그게? 빈 데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응? 네, 돈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경쟁자가 바보입니까? 거기 빈 시장 내버려두게? P&G 10군데 쫙 다 들어갔잖아요. 돈이 되니까. 빈 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이거 비었다고 덜컥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바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빈 시장을 찾으려면 기존에 있는 틀 갖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뒤집기를 하려면 새로운 차원이나 기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틀 갖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접근 시각이 이제 필요한 건데,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시장 세분화까지는 아닌데 이제 소비자들 머릿속에 인식 구축을 새로 바꿔놓은 건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이게 흑방 같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오비 맥주 기억나시죠, 그렇죠? 크라운이 있었습니다. 네. 오비하고 크라운의 영원히 크라운이 오비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오비는 부드럽고 뭔가 고급스럽고 가격도 높고 이제 이런 어떤 축에서 이걸 쫓아 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이트 성공신앙가 책에도 보면은 제품 자체를 볼 때는 이 두 제품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눈 가리고 먹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비고요, 이게 크라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품을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 속에 벌써 오비는 부드럽고 맛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크라운은 좀 싸구려 갖고 씁쓸한 맛. 이게 머릿속에 박혀버렸으니까 도저히 이 인식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고급스럽고 씁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저렴한데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갖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드래프트 크라운 생도 있었고요. 크라운 드래프트도 있고 슈퍼 드라이도 있었고, 일본에서 슈퍼 드라이 성공하니까 굉장히 많이 해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 축 갖고 소비자를 머릿속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서 축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좋은 물, 그렇죠?
이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안반 천연수죠. 그렇죠? 하이트. 이걸 딱 갖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마이크로 세라믹 필터링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생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발효를 시키게 되면 안에 효모인가 뭐 이게 남는데 그걸 여태까지 살균으로 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가열을 시켜서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필터, 세라믹 필터를 이용해서 가열하지 않고 이렇게 걸러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금 더 느낌상 맛이 그래 열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맛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두 개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졸지에 여기가 오리가 되고 여기가 하이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틀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의 축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시장이 생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 가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사실 가발도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가발은 왜 썼습니까? 내 머리 빠지는 걸 감추기 위한 거죠, 그렇죠? 염색은 왜 했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걸 감추기 위한 다 부정적인 걸 커버하기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경쟁의 축이나 뭐 시장은 뭐였느냐, 이게 뭐 나이 드신 사람용이냐, 뭐 젊은 사람용이냐, 조금 더 뭐 가격이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뭐죠? 그 진짜냐 아니면 인조냐, 뭐 이거 갖고 추기해갖고 우리는 인조 시장 중에서 어디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미 다 경쟁자들이 다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탁 뒤집어본 게 뭐냐면 왜 가발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쓸 수 없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뭐죠? 브릿지한 요새는 가발을 그렇게 패션으로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염색도 패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감추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시장을 새로 축 하나 또 도입해서 나머지 경쟁자를 이쪽으로 싹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시장. 블루오션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접근 시각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태까지 소니하고, 그러니까 닌텐도가 왜 뭐 요새 작년에 좀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한동안 굉장히 우리가 연구 대상이다, 뭐 벤치마킹 해야 된다 얘기했던 이유가 과거의 게임기는 소니하고 엑스박스가 우리가 더 고성능, 고사양이야, 우리가 더 비싼 거야, 뭐 이거 갖고만 싸웠는데 닌텐도가 착 나오면서 시장의 축을 이렇게 바꿨죠. 게임기는 여태까지 너네들은 주로 쾌락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조작이 어렵고 복잡한 거 갖고 싸웠던 거야. 근데 우리는 조작도 굉장히 쉽고 학습적이고 교육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야. 다 하이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시장 판도를 팍 바꾸면서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뭐 노년층, 청소년층, 주부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머릿수로 봤을 텐데 상황으로 보세요. 왜 게임을 할 건가? 사람들이 어떨 때 게임을 하고 싶은가라는 용도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노년층이었던 건데 노년층 시장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여성층 시장을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재밌어요. 네. 저도 한동안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마을인가 뭐 누구 박사 그거 다 풀었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그거 푸느라고 또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가족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코쿠닝하고도 이제 연결돼 있지만은 쉽잖아요. 그쵸? 이만 갖고서는 이거 컨트롤러가 기존의 엑스박스나 플스에 비해서 얼마나 단순하고 그냥 동작으로 할 수 있잖아요. 테니스하고 뭐하고 요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축을 도입을 해서 비어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있는 축을 가지고 시장을 찾는 것 갖고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찾아봤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세분화할 때 또 주의할 거는 과다한 시장 세분화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케팅 특히 조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잘 빠집니다. 왜?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그러면 야 이런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동차를 갖다가 문자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 만들어 달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얘기 다 듣다 보면 거기에 꽂혀 갖고서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시장으로 보기 시작해 갖고서 이렇게 다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용 뭐 2%니까 여기 제품 만들고 여기 3%니까 제품 하나 만들고 여기 7%니까 하나 만들고 이거가 의미가 소용이 없는 게 실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소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동경대학의 마케팅 교수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 하는데, 아지노모토라고 일본의 굉장히 큰 식품회사가 그 교수한테 자기네들이 한 3년 동안 뭐 광고나 이런 마케팅 자료를 갖다 누적한 거 있으니까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해갖고서 이제
그 자료 갖고 쭉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찾은 것 중에 하나가요. 그쪽에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스프예요. 우리나라도 스프 시장이 지금 사실은 170억인가 밖에 안 되고 1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사실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64년에 스프 돼 있고 73년에 컵 스프 있어갖고 90년대 초에 벌써 450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된 시장, 그중에 인스턴트가 벌써 50%가 되는 굉장히 이미 이제 도입기도 지나고 성장기도 지나서 성수기까지 들어간 시장이니까 우리로 딱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됐으면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한테 그때 이미 아지노모토도 지금 14가지 종류의 수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주로 젊은 여성들이 먹는 건강 다이어트 해갖고 뭐 브로콜리 수프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을 때 주부들이 아이들한테 끓여주는 양송이 무슨 콘스프 이런 용도나 상황 대상별로 굉장히 특화돼서 이거저것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50대도 스프 먹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은 와카메 그러니까 다시마라든지 이런 일본식 스프 이런 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 둘씩 내다 보니까 벌써 14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거 다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다 살 거야. 조사해봤더니 웬걸 여고생들이 스프를 한번 구분해보자 그랬더니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딱 2가지밖에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아침용이니 무슨 여성용이니 무슨 노인용 전혀 생각 없는 거예요. 주부들조차도 맛있고 익숙한 거와 맛없고 익숙하지 않은 거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침에 여성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는 오후에 아이들한테 엄마가 끓여줄 거야. 이건 저녁 때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먹을 거야. 전혀 수십 년 했는데 안 통한 거야. 그래서 결국 세분은 시장이 30년이 됐는데도 시장이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반을 없애버렸습니다. 14개 중에서 7개를 줄이고 7종류를 축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뭐냐면 대용량이다. 그러니까 좀 절약형, 급격한 거. 그리고 일본풍이 1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걸 좀 몇 개 더 추가하고. 그래서 7개로 사실 축소했는데 우리가 보통 제품의 종류를 줄이면 매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 잘 못 자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품 종류가 많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닌 게 그 제품 종류를 많이 진열해 놓았을 때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킵니다. 뭘 사야 되지? 오히려 몇 개로만 딱 정리해주고 이게 어떤 용도로 딱 해주는 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3개 중에 선택하는 거하고 14개 중에 선택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살까 그러다가 결정하고 보면 훨씬 3개 쪽이 높을 겁니다. 14개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14개를 진열할 공간은 없습니다. 아지노모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식품회사가. 근데 아지노모토를 위해서 정말 땅 비싼데 14개씩이나 진열할 공간을 어느 소매점이 내줍니까? 아무도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4개를 운영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줄이는 게 소비자들이 보고 딱 판단하기도 쉽고 점포에도 다 들어가기 쉽고 매출이 그래서 오히려 2자릿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에서 이게 이제 꼭 세분화의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느낀 게 사람들의 욕구가 반드시 시간이 질수록 진화하는 것만도 아니구나. 너무 우리가 소비자에 앞서가서 시장을 쪼개서 과다하게 시장을 쪼개놓으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과잉 세분화 또는 과다한 시장 세분화인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 세분화와 관련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진입점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냐라는 건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서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함에 동시에 이제 제품 시장에 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이제 화장품 언제 처음 쓰셨어요? 좀 늦게 쓰셨네요. 보통은 고등학교 때 와서 그 화장품 회사에서 명목은 무슨 화장법 지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네 제품 샘플 쫙 나눠주고 처음부터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입점이 요거 졸업 그때잖아요. 딱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품마다 그 제품을 처음 쓰는 시점이 있습니다. 분유 언제, 음료 언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저귀나 분유를 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진입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찾아내서 그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하나인 것 같은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점을 봐서 들어가서 그 잡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시장 지위별로 세분화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P&G 같이 또는 뭐 우리가 농심 같이 1등 기업이다 그러면은 시장 세분화는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죠. 왜? 하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비자 욕구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표준품 갖고서 언젠가는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겠죠.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소비자 불만이 참다가 그걸 못 참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나보다 먼저 경쟁자가 먼저 딱 시장에 내놓으면은 어이쿠야 늦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했던 게 옛날 럭키치약하고 안티프라그죠. 네. 안티프라가 탁 나오면서 아마 1년인가 30% 이상 시장률을 확 차지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치약밖에 없는가? 좀 전문적인 치약 없어? 프라그, 야,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 치석 제거할 수 있는 치약이 나왔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전문성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놓쳐버리면은 경쟁자한테 시장을 뺏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쓸데없이 내 돈 먼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두 진입자는 표준품 시장 매스마켓에서 이제 쪼개나가는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 이 타이밍이 제일 사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경쟁자가 들어오기 반발 앞서서죠. 예. 이제 문제가 경쟁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건데, 그 반발 앞서서 내놓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 타이밍 문제가 가서 그래서 선도 그 기업 같은 경우 가장 고민하는 시장 세분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쪼갰을 때 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카니발리제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런 문제, 서로 제살 깎아먹기,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하고, 도전 기업이나 추정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 기업을 뒤집기 위해서는 선도 기업이 안 쓰고 있는 시장 기준을 갖다가 새로운 차원을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 요거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틈새를 포착하거나 정말 있다면은, 없다면은 시장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기업은 여기에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안 되니까 틈새 시장이 있냐 없냐. 요거 찾아서 공략하는 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시장 지위에 따라서 어떤 세분화 전략을 추구할 거냐가 다 달라지는 그런 거가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엔터맨 케이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케이크,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 고객들이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기 시작해요. 20년 정도 돼보세요. 그러면 젊었을 때 케이크를 먹었는데 40대면 그때부터 성인병, 뭐 체중 신경 쓰기 시작하나요? 그럼 케이크를 안 먹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브랜드의 충성 애호 고객이었는데 이 고객들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20대들을 갖다 잡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죠? 기존 단골 고객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높은 성장률을 보면 새로운 시장 다시 젊은 애들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이거 딜레마입니다. 어느 시장 계속 쫓아가는 게 좋을지.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답일 수 있는데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결국은 사실은 고객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는 고객은 그대로 두고 제품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품을 바꿨어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낮은 칼로리. 그래서 건강과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의 그 엔터맨 케이크를 계속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고객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제품 개발하는 게 쉽습니다. 고객은 새롭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시장 세분화가 이제 시간축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세분 시장에서 성공한 게 다른 시장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블랙앤데커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공구들 저기 마트에 가보시면 다 블랙앤데커 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가정용 공구 시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용 시장에서는 야 이거 그 아마추어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쓰질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전문가용 공구 시장이 있고 일반 아마추어용 시장이 있는데 한쪽에서 성공해보면 그 이미지 때문에 다른 쪽의 성공이 오히려 그 발목 잡아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결국 어떻게 했냐? 드와트라는 새로운 브랜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다 성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서로가 상충되는 이미지라면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 이건 이제 제가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인터넷 때문에 좀 바뀌는 특성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이건 아시죠? 시장 범위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대하거나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반응성이 높아지거나 틈새 시장 가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구매를 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 구매 과정을 좀 바꾸다 보면은 시장이 상품 중심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려고 하면 백화점에 가면 1층에는 잡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백 상품, 2층에는 여성복, 3층에는 뭐 여성복 중에 캐주얼, 4층에는 남성복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거 어떤 상품을 생각하고 가서 사야 되는 건데 인터넷은 상품을 그렇게 진열해 놓을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나는 약간 도시풍의 어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싶어 그러면 그게 2층에 있는 옷, 3층에 있는 옷, 4층에 있는 옷 다 한꺼번에 끌어놔서 이렇게 옆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사실은 뭐 CJ 옷쇼핑도 그렇고 딱 그렇게 하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품을 옷부터 시작해서 뭐 캐주얼, 자파, 뭐 액세서리까지 쫙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아이를 요번에 낳았다. 그래서 아이가 뭐 6개월 정도 됐다. 그럼 그 6개월 된 아이에 필요한 식품, 장난감, 책,玩구 쭉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제품 중심이 아니라 내 지금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시츄에이션에 맞춰서 제품을 세트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그런 걸 점점 좀 솔루션으로 원하게 될 거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런 어떤 세트까지는 아니지만 이 그 프로스펙스에서 저번에 W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이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신발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워킹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토탈 브랜드니까 내가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트를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의 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사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는 시장이 점점 좀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IT가 경영하고 결합되다 보니까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바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을 관리한다면 투기형이었습니다. 투기형이라는 건 내가 시장이니까 만들어 내놓으면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충 생산 규모 설치해갖고 제품 생산해서 뿌려보는 건데 그게 이제 예측이니까 투기형이죠. 맞으면은 대박이고 안 맞으면 쪽박이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의류업체들까지도 이제는 시장에서 반응을 봐가면서 많이 팔리면 더 만들고 안 팔리면 안 만들고 하는 쪽으로 그 생산을 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IT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그 비즈니스가 이 패스트 패션입니다. 많이 H&M 사세요? 안 가보셨어요? 아직? 저도 한번 가보려고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하고 저는 이제 그 방학 때마다 일본을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는 칸사이 쪽을 가고 겨울에는 도쿄 쪽을 가는데 학생들이 그 갔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제 여기였었는데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잘 안 가는데 여기가 사실은 저도 지난 겨울에 갔을 때 그 하라주쿠에 있는 여기 갔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기 한 달 전이었죠. 여기보다 여기 옷이 더 싸고 좋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안 입고 왔네. 그 아이셔츠 하나 샀는데 뭐 10,000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건데 스타일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자라, H&M 아니면 탑샵, 그다음에 포레버 21, 그다음에 이런 데들하고 유니클로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딱 봤을 땐 유니클로하고 자라 이런 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유니클로는 베이직 중심이고요. 얘네들은 패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가도 그 아이템이 계속 있는데요. 자라나 H&M은 아이템이 며칠만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왜? 얘네들은 패스트푸드와 마찬가지로 투투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를 한 다음에 15일 내, 2주일 만에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2주일 내에 매장에 깔고요. 이틀 내에 팔아치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투투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서 딱 옷 이쁘다. 다음에 와볼까? 다음에 오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거 잘 팔린다고 계속 만들지 않고요. 딱 팔릴 것 같은 걸 팔릴 만큼만 딱 만들어서 매장에 딱 넣어놓고 딱 팔아치워버립니다. 안 팔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팔아치울 수는 있지만 하여튼 계속 만들진 않아요. 근데 유니클로는 기본적인 걸 계속 만들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모델이나 그 생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니클로는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얘네들은 빨리 만드는 거. 특히 얘네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발, 생산, 매장 간 심리스. 틈새 없이 딱 붙여갖고서 얼마나 시장 반응을 빨리 그 생산 현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IT 때문에 가능해졌던 모델인데요. 시장 관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다 인터넷 I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 관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혼자서만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냥 얘기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제기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세분화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차별화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없으세요? 한번 찾아서 그 책도 2권 나와 있습니다. 펭귄을 날게 하다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경영 뭐 이런 해갖고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집필된 책이 2권 나와 있고 예전에 EBS에서도 홋카이도 이걸 가지고 아마 다큐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왜 성공을 했느냐면요. 자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획을 가지고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한 거죠. 어떻게 차별화를 했을까? 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게 지금 홋카이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하면 여러분 아는 도시가 어느 도시 있으세요? 삿포로. 삿포로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한 3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네. 물론 이 근처에 아사히카와라는 그 도시가 있고 우리로 치면은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나가 아사히카와 쪽으로 가고 홋카이도가 이제 대한항공이 가고 있는데 거기가 또 큰 도시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홋카이도 삿포로에 와서 3시간 반을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지죠. 일본 내에서도. 영하 20도까지 겨울에 내려갑니다. 거기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 개마공원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동물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겠습니까? 1년에 사람이. 그렇죠? 특별하게 거기만 있는 것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67년에 개원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시설도 노후화되지 입지도 그냥 굉장히 열악하지 적자가 계속 쌓여갖고 98년도에 관람 연간 26만 명, 하루에 한 200명, 그러니까 동네 완전히 그 동네 동물원 수준으로 전락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래서 이걸 폐원시키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적자 때문에 안 돼. 근데 이제 고스케라는 원장이 부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어떻게 바꿔보자. 그래서 쭉 그 방법을 찾았는데 다행히 뭐가 있었냐면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36년 동안 공부한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원숭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뭐 물개는 이런 것이 습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관찰시키는 게 더 좋을 텐데 그걸 스케치하고 메모해 놓은 거가 36년치가 쌓여있는데 그 중에서 자 가능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혹시 우리 같으면은 당장 야 우선 밀어붙여 갖고 건물 새로 짓고 뭐 어디 새롭게 동물 몇 개 도입해갖고 우에노 동물보다 더 많은 동물 수 같이 채우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성공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더 많은 화려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왜 동물원에 올까? 뭐가 또 동물원에 다시 오게 하고 싶게 만드는 건가? 이걸 연구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프로그램을 손 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도 시에서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 그렇죠? 문 닫으려는 거에 뭐 몇십억엔 더 건물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 주셔야 그러면 컵방에도 안 꺾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모 모임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서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의 동물원들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동물을 갖다 관찰하기 쉬운 구조로만 만들어놨어요. 편한 구조.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이 동물을 보기는 쉬운데 그게 정말 동물에 있는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원숭이는 어디 있어야지 본 모습이 보여집니까? 땅바닥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동물원 다 가보세요. 요만한 우리에다가 나무라고 치고 요만한 낮은 나무 몇 개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땅바닥에서 요거나 까먹고 있습니다. 그건 침팬지의 원래 모습이 아니거든요. 침팬지 이렇게 높은 나무에서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진짜 침팬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원래 갖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사람이 보더라도 동물들이 있는 모습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가져가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어떻게 보면 전혀 실제하고 다른 환경에서 그냥 보기만 동물들 모습만 보는 거지 행동은 전혀 알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걸 행동 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동물 모습 전시에 그친 거죠. 아,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건 알고 끝.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리를 어떻게 지어내고 어떤 습성을 가질까? 이건 전혀 모르는 거죠. 여태까지 동물원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그럼 우리는 행동을 갖다 볼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 그리고 단점을 강점으로 해보자. 이래 갖고서 예산이 없는 일부터 했는데 제일 먼저 히트한 게 이거예요. 펭귄의 겨울 산책이라고 그래 갖고서요. 펭귄이 거의 4종류가 있었는데, 예. 4종류가 있었는데, 하루에 한 5번 정도 10시, 12시 이렇게 펭귄 수십 마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겨울이니까 이제 눈이 깔릴 거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우리
퍼레이드 하듯이 사람들 세워놓고서 이렇게 줄치고 그 가운데 수십 마리 쫙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펭귄부터 요만한 펭귄까지 쫙 이렇게 걸어가는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그냥 깜빡 죽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까지 한 1m 30cm까지 요러고 있는데 가서 이거 만질라기도 하고 사진 같이 찍고 이러면 그 펭귄 보고 싶어서 아빠 내일 또 가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 듭니까 이거? 펭귄들이 나 이렇게 운동시켰으니까 뭐 돈 내나 이거 안 하잖아요. 먹이만 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 또 이게 이런 것도 이거 세우는데 별로 돈 안 들잖아요. 정말 원숭이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물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 왜 펭귄이 하늘을 난다라는 소문이 퍼졌냐면요. 펭귄들은요 바깥에 서 있을 때보다 물속에 헤엄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펭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펭귄 물속에 헤엄친 거 볼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펭귄 수준 밑에다가 이렇게 유리통을 해갖고서 위에서 이렇게 펭귄들이 헤엄쳐 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위가 하늘이니까 마치 펭귄들이 하늘 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또 힌트를 쳤어요. 그것도 돈 별로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동물의 시각에서 동물들의 습성이나 행동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대박 났어요. 그래갖고서 2007년 한 10년도 안 되죠, 그렇죠? 연간 3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게요 동경 항벽판에 우에노 동물원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방문자 수가 많습니다. 얘가. 여러분 과천 서울대공원보다 개마고원에 있는 동물원에 방문자 수를 더 많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마케터로서? 여러분한테 그런 과제 주에 다 못하고 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 해낸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경영혁신 대상을 기업이 아니라 동물원이 경영혁신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차별화. 굉장히 재밌는 사례니까 한번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차별화라는 것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뭔가 다른 기업이 없는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줘서 비용 이상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요것만 얘기하죠. 그렇죠? 다르게 한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실무에 하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차별화? 학생들한테 차별화하라 그러면요. 이것만 열심히 이거 잘못됐고 혜택 잘못됐구나. 이것만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포장을 어떻게 만들고 돈 얼마 드는데? 그거 저 모르죠. 뭐 여러분 실무에 나가면 반드시 깨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차별화 할 때는 뭘 같이 생각했냐? 원가 상승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들어간 돈 이상으로 우리가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차별화는 내재적인 거, 외재적인 것 또는 유형적, 무형적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례들 중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 이제 내구성 갖고 차별화하는 이스트팩 같은 거에 광고도 있고요. 요 에비앙의 그 이어보틀이라고 매년 하나씩 디자인해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뽀빠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포장으로 굉장히 이쁜 화장품 있죠. 이탈리아 건가 어디 건가. 꼭 그 화장품이 아니라 인형같이 이쁜 거 갖고 다니고 싶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레그스는 포장으로 굉장히 차별해서 성공한 데죠.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레그스? 이렇게 결합 모양의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스타킹입니다. 스타킹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봉지에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 70년대 이렇게 누구나 스타킹의 차별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원단이 좋아요, 뭐 안 찢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차별화시킬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포장으로 차별화해보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종이봉, 그러니까 비닐 포장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동그란 결합 모양의 그 용기에다 이렇게 감아서 딱 10명은 감아져 있고 뿅 하면 빼내올 수 있게.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다리의 레그와 결안의 에그, 결안을 연상시키는. 한 번만 딱 들으면은, 그리고 이게 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레그스라니까, 뭐, 발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프랑스 가신 분들. 이게 프랑스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이게 붙어 있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유럽 하면 깜빡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의 무슨 느낌도 나면서, 다리에 그 스타킹 연상시키면서 포장 모양, 그러니까 이 네이밍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 하나 갖고 그냥 확 다 그 스타킹 시장 휩쓸어 버렸습니다. 포장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예. 우리나라 안 된다고요? 왜요? 네, 어떤 의미? 아니, 나오면 사실 것 같기도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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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이거 얘네들이 바꿨습니다. 지금은 여기 플라스틱이라서 이제 종이, 친환경 포장으로 지금은 바꿔서 지금은 저거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포장의 형태만 좀 다른 거하고 다르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건 사람 눈에 띄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크게
이 홍대 앞에 제네럴 닥터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저도 아직 두 번 지나가만 보고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하레 데비슨 같은 경우는 소리로 차별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 차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정말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요. 여기 가운데 찢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헤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재혼 전문 변호사. 확실하게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게 다른 뭐가 필요 없이요. 명함 하나 갖고도 확실하게 내가 뭡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분화에 비해서 차별의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제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다 차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가치 제한을 선정을 해야 되죠. 고객한테 어떤 편의과 혜택을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이게 차별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고객이 느끼고 원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경쟁사와는 다른 의미 있고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BBQ, 볼보, 도미나.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써갖고 좋은 닭고기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당신 몸에 좋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치, 하나의 제한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한할 것인가가 바로 이게 차별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명확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성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아니면 포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다 근거해서 쭉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건 예입니다. 그냥 차별화 제품, 서비스, 종업원, 경로, 이미지 굉장히 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출발점은 근데 사실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차별화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 물성하고 포장에서의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들 노력했는데 주로 원료나 공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제품 자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갖다가 너무들 좀 소홀히 했다. 설중매가 나온 지 한 1년도 안 돼 갖고서 매치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뺏어 먹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요거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진짜 같거든요. 백세주가 성공해 있었던 이유 초창기도 뭔가 신비롭고 반투명한 거에다가 딱 따면 한약 향기, 그 다음에 색깔도 한약, 글씨도 백세주 같은 거예요. 다 요소들이 일관되게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쿠아프러시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패했지만은 이게 여러분 써보시면 이렇게 3개의 줄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저게 일부러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왜 굳이 저걸 고집하냐면은 저게 3가지 효능이 있다는 게 자기네 소구 포인트거든요.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예를 들면 시석. 3가지 효능이 있는 치약입니다라고 하니까 짤 때마다 계속 그걸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색을 저렇게 3개 넣습니다. 콘택 600원 12시간 지속형입니다. 왜? 여기 있는 하얀 입자는 3시간 만에 넣고 노란 입자는 6시간 만에 넣고 주황색은 9시간 만에 넣고 이러기 때문에 12시간까지 지속합니다. 일부러 보이게 만들고 색깔을 갖다가 다르게 해서 넣습니다. 콘플레이크는 자기네들이 가장 맛있는 그 플레이크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덴마크인가 어디 유럽 쪽에 씹는 소리만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물에 부을 때 씹을 때 소리 연구소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리에 대한 연구원들이 1000명 정도씩 있는 큰 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별화는 제품 물성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해야지만 이게 차별화가 될 것이냐 이게 고민합니다. 기존 제품하고 너무 비슷해지면은 선두접차와 구분이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달라면은 기존 제품의 인식에서 벗어나 버려갖고 저건 딴 제품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벼랑 끝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가면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중심에 묻어갖고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라색 케찹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보라색 케찹 만들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왜요? 왜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럼 하얀 바나나 우유는 어떠세요? 바나나 우유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인데 하얀 거는? 그렇죠? 네. 성공했죠? 주방세제가 꼭 예를 들면 무슨 퐁퐁이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오렌지색, 노란색이 향기 나는 거야 돼. 투명한 거면 안 돼요? 이것도 있죠. 세이프라고 투명한 거 있습니다. 예. 빨갛고 초록색 카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인들리 나왔죠. 보라색 케첩이 있습니다. 예. 하인츠에서 이게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이 보라색 아니에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의 색깔이 있는 케찹을 넣어놨습니다. 왜? 아이들이 케찹을 갖고서 뭐 하트 글씨 쓰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색깔이고 굵어요. 그 글씨. 그러니까 글씨도 너무 커지고 색깔 다양하게 못하니까 아이들용으로 끝꼭지를 가늘다랗게 하고 애들이 쥐어도 쉽게 나올 수 있게 하고 색깔 여러 가지를 해서 내놨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했. 지금도 계속 팔리는지 모르지만 나왔을 때는 7%까지인가 굉장히 마출이 꽤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있잖아요. 저 하얀 바나나 우유 잘 팔리잖아요. 투명한 세제 잘 팔리잖아요. 예? 빨갛고 초록색 카레 잘 팔리잖아요. 인델리 카레. 그렇죠? 됩니다. 이런 건 됐어요. 근데 네모난 피자, 투명한 섬유유연제, 하얀색 카레,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카레, 뭐 쓰리지 않은 소독약, 달콤한 구강청정제. 왜 꼭 소주병이 초록색이어야 돼요? 좀 투명하거나 파란색이면 안 돼요? 그렇죠? 나왔죠, 이거 다 나왔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모난 피자 나왔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거 왜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은? 예? 너무 빨리 나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거 나왔을 때는, 야, 우리나라 소주도 이제 좀 품격이 높아질 거라 그랬는데, 의외로 소비자들이 전혀 이거에 대한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 수준에 아직 도달이 못한다 생각이 드는데,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게, 당연히 초록색이어야지만 소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씩 초록색을 바꿔가면 몰라도 너무 파격적이면 이거 사실 보드카 같은 냄새를 나는 것 때문에 좀 실패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미소주. 부드러운 소주. 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느끼는 거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그 감성 마케팅, 디자인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죠? 농약병입니다. 이거 MBC 뉴스에 나온 건데 화면인데 중학생이 이거 먹고 죽었어요. 주스인 줄 알고. 그렇죠? 우리 감성 마케팅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약병이니까 무섭게 해골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요새는 농약도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디자인해. 이러다가 애들이 과일 주스인 줄 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MBC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제품의 특성을 오인하게 만드는 정말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물성을 갖다가 지금하고 완전히 바꿨는데 성공했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바꿨는데 실패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성을 건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내린 기준은 뭐냐면 편익과의 핵심 편익과의 연결성입니다. 그것이 핵심 편익을 건드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투명한 섬유유연제가 있잖아요. 섬유유연제 여러분 피존 같은 거. 그 CJ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피존 같은 거 부으면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좀 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갖다가 불만으로 얘기하니까 잘됐다. 피존을 여태까지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투명한 세제도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투명한 섬유유연제를 만들어보자 해갖고 맑은 물 이야기라는 제품을 벌써 수년 전에 내놨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샀을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조사할 때는 이게 흩어지는 게 탁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 옷 속에 그게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데 투명하면 어떻습니까? 부어도 이게 부었나 안 부었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섬유유연제는 옷에 스며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쓰리지 않은 소독약. 여러분 소독약에 바르면은 따갑잖아요. 따갑지 않은 소독약 개발됐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소독 효과를 어디서 느낍니까? 쓰린 거. 근데 조사해보면은, 쓰려서 싫어요. 만들어냈는데 실패했어요. 왜? 발라도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핵심 속성이죠, 둘 다. 내가 그 제품을 쓰는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딱 잡아서 그것을 소비자들이 확인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건드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되 핵심 편익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수명주기 도입기에 있는 제품은 차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카레같이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 우유같이 오래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루할 만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다른 거랑 반응할 수 있는데, 나오자마자 숙취해소 음료 같은 거. 맨 처음에 컨디션 나왔다 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런 병에다가 숙취해소 음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고 이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컨디션만 살 겁니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바꿔두는데 아직도 보니까 오늘 조금 아까도 제가 그 잠실 야구장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입구에서 모닝케어 막 나눠주더라고요. 모닝케어도 역시 컨디션하고 거의 똑같게 생겼습니다. 딱 보면 사람들이 저거는 숙취해소 음료라고 알 수가 있는데 오래돼야지만 이제 그걸 좀 차별화 시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처음 단계에서는 못 받아들입니다. 아직 학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이. 이번 이제 노란색 트러스트 사례는 이제 이거 차별화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노란색 트러스트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요. 광고에서는 열심히 노란색을 찾으세요 해놓고서요. 나중에 제품 포장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파란색으로 만들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관절염 하면 시원한 걸 연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 다 보면 푸른 계열의 컬러를 했었대요. 자, 그럼 약국에 가서 할머니가 저기 내가 이름은 뭐 생각 안 나는데 노란색 그 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분이 이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니 이거 왜 파란색을 줘? 노란색을. 아니 안쪽에 꺼내보시면 이 안에 약물이 노란색인데요. 꺼내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꺼내봐서 본다고 해도 이거 나 속이려고 그러지. 이거 비싼 거 팔라고 딴 거 팔라고. 안 믿거든요. 아니 왜 바깥에 포장까지도 노랗게 안 만드냐. 제가 이걸 갖다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8년 정도 됐나? 한 4년 정도 이 강의를 듣는 이 강의에 이 담당자가 PM이 딱 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딱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인지 어떤지 쫙쫙쫙 매출이 올라와서 지금 1등입니다. 나한테 감사패 하나 안 주대요. 네. 그래서 차별화가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렇게 제품이나 물성에서 시작돼야 되지만 그 외에도 이건 기본적으로 편익,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그다음에 체험이나 스토리부가 아날로그하고 결합,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 이게 커뮤니케이션적인 것들인데 굉장히 많은 그 기법들이 있어서 그냥 몇 개 사례. 이거 친환경 세제 에코바라든지 창업을 위한 적절한 기술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인 킥스타트. 이게 이제 이 두 개는 어디다 나오는 거냐면은 대한기업가 88인인가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보면은 두 회사 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내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치가 큰 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일본의 섬유유연제인데 섬유유연제에다가 세계 여행을 테마로 집어넣어갖고 이건 파리의 향, 예를 들면 스페인의 향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다른 나라를 가는 느낌이 들게. 빨래라는 게 굉장히 지겨운 거잖아요. 근데 그 섬유유연제를 빼는 순간 오늘은 마드리드 한번 가봐야지. 마드리드의 향을 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별거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일본에서 크게 히트한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결합. 요새는 하이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타치하고 결합돼야 되죠. 옛날에 이런 소니가 아이볼을 만들었다면 요새 플레어라고 정말 실제 같은 학습하는 공룡이 일본에서 4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작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도 아시죠? 다 아날로그적인 모습을 요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북도 첨단 이북이 아니라 다 이렇게 책을 넘기는 거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책을 보는 거에 가장 가까운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첨단 못 쫓아갑니다. 거꾸로 기술을 가지고 사람한테 와야 됩니다. 나한테 익숙한 거에. 자꾸 이제는 거꾸로 아날로그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하고 결합시키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부각시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클로가 사실은 이 웹이나 모바일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이트 가보시면요. 얘네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나 모바일 웹들을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아예 사람들이 하도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유명한 게 이제 유니클락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블로그에 설치하신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서베이가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이게 제 트위터거든요. 제 트위터 주소를 이 사이트에 가서 딱 넣으면요. 제 트위터에 제가 올린 글들을 딱 연결해서 이렇게 제 로고, 이게 제 로고인데, 제 로고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재밌게 아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제품 기본적으로 좋은데, 이 독특한 웹 모바일 캠페인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유니클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품 자체도 차별화되지만 소비자들한테 그 상품을 부각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굉장히 차별화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화할 때는 중요한 게 차별화가 1차원적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적이다. 왜냐하면은 항공기의 안전성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일정이라든지 가격 갖고 하지만 이게 같을 때는 결국 최종 결정할 때는 어디가 우리말이 되느냐, 뭐 어디가 기네스기 도자 이거 갖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어느 하나의 그 포인트를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세서리 단계와 디터미넌트 단계와 임포턴트 단계라는 세 개의 차원을 안에서 속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차별화할 때도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별화할 때 중요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차별해야 되지 무조건 다르게 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하지 말고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우리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충분히 알려서 그 차별화가 인식되게 하라. 요게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전략 포인트입니다. 예. 여러분 그 중화요리 그 요새 유명한 데가 디긴차이나든지 이게 저희 동네에 있는 라푸드라는 데인데요. 주말에는 전화 걸어도 1시간 동안 내내 점심시간 통화가 안 돼요. 겨우 저도 한 10번 시도해서 한 번 주문해서 먹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불이 나는데 가격도 비싸요. 이유가 뭐냐? 청결이에요. 주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고요. 모든 집기를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집 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지저분하다였는데 그거 한 가지에 딱 집중해서 굉장히 청결한, 그리고 메뉴도 줄이고 재료도 좋은 것만 딱 썼어요. 그러니까 그 청결하는 거 하나만 차별화 갖고도 불이 나는 거예요, 주문이. 사실은 저는 차별화를 갖다가 아이템, 창업 아이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는 유행 지나면 금방 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야채 가게, 총각내 야채 가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짜장면집, 칼국수집.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비즈니스들은 너무 널널하고 대충대충 해왔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불만으로 여기는 거 하나만 딱 집어내서 제대로만 하면요.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 98년, 지금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다 스토리텔링 시리즈가 다 아실 거예요. 총각내 야채 가게 책도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요. 16병짜리 가게에서 하루 2천만 원이 매출 올랐답니다. 그리고 매장당 30억. 이거 우리나라에서 백화점보다도 더 많은 평당 매출입니다. 지금 39개 점포에서 연 매출 600억입니다. 여러분 야채 팔아서 600억입니다. 유기농 야채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아이템 찾으려고 막 뭐 없냐라고 그러는데 기존 아이템을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소비자들한테 이미 다 익숙하고 친숙하고 꼭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아이템에서 새로운 방법, 차별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사업 기회가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걸 이치란 일본에 이제 그 남자다운 오토꼬마의 두부 이런 것도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태까지 세분화하고 차별화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분화는 이걸 누구한테 할 것인가라는 반응이 여러 다른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시장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게 세분화라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서 어떤 도구로 경쟁자와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 시장 안에서의 차별화니까. 내가 가격이 저렴한 게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어떤 시장에서는 그게 내 차별의 요인이 되지만 어떤 시장에서는 전혀 차별의 요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느 시장에서 차별화할 건데 어떻게. 이게 반드시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고,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에 들어가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에 쓰세요? 라는 거라. 또는 우리가 더 원료가 좋습니다. 뭐가 다릅니다. 라고 차별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의 어떤 경쟁자에 대비해서 머릿속에 팍 심는 거.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마케팅이 생산을 해놓고 어떻게 팔 거냐라는 것은 지금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는 전략적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 어떤 제품의 형태, 어떤 서비스 형태로 제품 개발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옛날에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왜? 어디에 팔지를 모르면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미 마케팅은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이거 이제 없습니다. 사피도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업을 통해서 세분화라는 거하고 차별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느끼시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